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 현믹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생기는 피부염들을 여러분들 괜히 많이 헷갈려 하셔 갖고요. 여러분들이 인제 많이 헷갈려하면서 피부 관리에 고민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런 세 가지 병에 대해서 지루성 피부염과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건선에 대한 이 얘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 사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도님 어서 오십시오. YM이님, 네, 이소미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가장 이 가을, 겨울 환절기 때 이제 많이 생기는 병이 지루성 피부염인데, 그냥 우리가 피부염 그러면 이게 뭐냐? 예, 피부염은 그냥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습진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예, 영어로는 더마타이티스 또 엑제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부의 어떤 원인으로든지 붉은 발진과 그다음에 습윤성 병변을 동반하는 피부염이면 증상이면 모두 피부염이라 그러죠. 그래서 피부염은 그냥 피부에 가렵고 붉은 발적이 있으면서 진물이 나거나 인설, 각질이 일어나면 피부염이라 그래요. 이제 엑제마, 습진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호칭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병변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뭘 붙이냐 그러면 원인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염, 습진의 앞에 지루성 피부염 그러면 무슨 성 그러면 그게 원인이에요. 그다음에 접촉성 피부염, 자극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피부염 이런 식으로 앞에 붙는 말이 원인을 얘기하는 거고 피부염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상을 보면 사진에서 보는 그대로죠. 붉은 발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물도 좀 나고요. 경계는 좀 불분명하고 손같이 이렇게 주부습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얇아져 있는 양상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치료는 피부염, 습진, 엑제마, 더마타이티스 치료약은 거의 같습니다. 많이 가려우면 항히스타민제를 먹고요. 대개는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증상은 금방 좋아지죠. 결론은 뭐냐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원인, 지루성, 건성, 접촉성, 자극성, 아토피성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원인을 찾아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환자분들이 그걸 이해한 다음에 본인이 조심해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지루성 피부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는 기름 지자고요. 루자는 눈물 루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눈물처럼 많이 나와서 생기는 피부염이다. 라는 이제 병명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근데 피지가 많이 나오고 나오는 원인은 보면 대개는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이 병이 잘 생기는 부위가 피지샘이 많은 T존 부위라든지 두피라든지 이런 데 잘 생기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모양을 보고 지루성, 피지가 많은 자리에 잘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제일 잘 생기는 게 두피, 두터운 각질과 비듬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긁어서 생기는 진물이 동반된 홍반 이런 것들이 이제 두피에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T존 부위에 이마, 코, 양쪽 뺨, 턱까지 여기 흔히 말하는 피지가 많은 부위죠.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부위. 그다음에 이제 가슴이나 등에도 잘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 쭉 들어보시면 여드름 잘 생기는 부위하고 똑같네. 예, 부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도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면역이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 면역이 떨어지느냐? 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면역이 떨어지죠. 그 결과로 피지선에서 피지가 많이 나오고 이 피지를 먹고 사는 피트로스포름 오발레라고 하는
효모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염증이 더 심하게 생깁니다. 치료는 다양한 방법의 치료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적절한 농도를 가지고 적절한 기간 동안 빠른 시간 안에 병을 좋아지도록 쓰고요. 좋아진 다음에는 이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피지가 많은 거는 잘 씻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피지를 먹고 사는 효모를 억제해주는 항진균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지가 지나치게 많을 때는 피지 억제제를 아이소트레티논 같은 거를 짧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형들을 샴푸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뉴조랄 샴푸 같이 이 효모균을 억제하는 샴푸 제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인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지루성 피부염이 자꾸 재발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선성 피부염인데 그냥 건선이에요. 건선. 소라야시스라고 하는 건선인데 이 건선은 습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건성 피부염이랑 자주 헷갈려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 건선이란 거는 원인이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피부에 면역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져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특히 피부 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T세포 중에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T세포가 이제 피부의 특정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그 염증의 결과로 가려움증을 동반하지 않는 두터운 인설입니다. 아주 두꺼운 허연 인설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있는 부위를 만지면 이렇게 두두둑 비처럼 눈처럼 이렇게 비듬이 막 떨어져요. 두피에서도 꽤 잘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런 건선은 손톱 주위에도 잘 생겨서 손톱이 보면 이렇게 한몰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드물게는 손발바닥에 이렇게 꼭 무좀처럼 농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포성 건선이라고 그러죠. 온몸에 지도 모양으로 아주 심한 이렇게 건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백인한테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노출된 부위에 팔꿈치나 무릎 관절 부위에 잘 생기고요. 병변의 모양에 비해서 가려움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원인을 딱 밝혀진 건 없지만 어찌됐든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T세포의 활동이 증가가 되면 거기서 염증이 생긴다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죠. 가족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되는 요인은 비슷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고유도 지방에 햇볕을 많이 보지 않는 지역에 백인들한테 잘 생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선이 심할 때 미국 같으면 플로리다, 유럽 사람들은 사해바다 이렇게 햇살이 강하고 온도가 높은 지역에 가면 이게 건선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약물 중에는 이 아스피린이나 해열제 먹으면 이런 건선은 되게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하나, 둘, 셋,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바르는 약이에요. 바르는 약은 스테로이드도 있고 그다음에 건선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다이버넥스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으로 건선에 꽤 잘 듣습니다. 먹는 약으로는 스테로이드는 거의 안 쓰고요.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 그다음에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메소트렉세이트 같은 항암제를 약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레티노인 계통의 여드름 치료에 쓰는 아이소트레티논과 비슷한 비타민의 유도체인데 티가손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엔 네오티가손이라는 약이 나오는데 아주 이렇게 전신에 심한 경우는 네오티가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나와 있는 약 중에는 트램피어라고 하는 그 면역 조절제가 있어요. 트램피어 맞을 거예요. 면역 조절제를 쓰게 되면 부작용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심한 건선의 경우에는 그런 약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선 치료로는 UVB, 네로밴드 UVB를 써서 치료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라렌이라는 약을 먹고 UVA를 쏘아주는 푸바라고 하는 전신 치료법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치료는 단계별로 정도에 따라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바르는 약,
좀 심하면 먹는 약, 바르는 약. 먹는 약도 종류별로 또 이제 정도에 따라서 나눠 쓸 수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푸바와 같은 광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양인은 백인에 비해서 이제 발병 빈도는 낮지만 꽤 많이 겨울철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외래에서 많이 겨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촉성 피부염은 이 접촉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접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있고요. 접촉성 자극성 피부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그냥 알레르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자극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에는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 그다음에 특수한 사람들한테만, 특별한 사람한테만 생기는 알레르기가 동반된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병이 생기면 이 접촉한 모양에 따라 생겨요. 그래서 선상의 분포를 보인다. 이게 괜히 이제 자기적이죠. 일반적으로 피부병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그냥 지도 모양이라든지 좀 자연스러운 모양을 띠는데, 이런 접촉성 피부염은 접촉한 자리니까 인위적인 모양을 띠고 있어요. 선상. 이거 피부병 이런 거 거의 없거든요. 긁은 모양으로, 혹은 풀 같으면 풀에 실친 모양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파스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게 접착제에 대한 알러지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상처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사각형 접착 밴드를 붙이고 난 다음에 생겼다. 그럼 접착제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좀 이렇게 외부적인 인간이 만든 어떤 요인이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경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되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청바지의 단추 부분이 되게 금속이잖아요. 그런 금속은 특정한 사람이 금속에 노출되면 피부염이 생겨요. 그 부위가 어디냐면, 여자분들은 청바지를 배꼽 아래쪽에 바클이 많이 생기고요. 남자들은 좀 올려 입고 그러니까 배꼽 위쪽에 잘 생깁니다. 그 자리에 만성적으로 습진이 반복되면 금속 알레르기인 경우가 있죠.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런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병은 치료하면 일주일이면 나아요. 바르는 약 쓰고 먹는 약 스테로이드 좀 쓰고 그러면 금방 나을 수 있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한테 병변을 보고 유출을 한 다음에, 당신은 절대로 금속이 닿으면 안 된다. 당신은 절대로 접착제가 피부에 닿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조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병입니다. 원발성 접촉 피부염이라는 건 뭐냐면 알레르기가 아니고요. 그냥 생긴다는 얘기죠. 그냥 풀독에 생긴다. 그다음에 이런 사진 보면 접촉 피부염이잖아요. 세제나 잦은 물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원발성 접촉 피부염이 주부습진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누구에게나 자극이 돼서 오래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면 병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원발성 접촉 피부염이에요. 누구에게나 생기는 거죠. 알레르기는 특별한 사람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물질에 대해서 예민한 거죠. 모양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이제 그걸 갖고 유추해서 환자분들에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잘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이 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붉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긁으면 이제 붓고, 그다음에 진물 나고 수포도 생깁니다. 그래서 치료는 똑같아요. 스테로이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병을 고치는데, 이런 피부염, 엑제마, 습진 이런 걸 고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한 3, 4일 먹고 약 바르면 치료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쉽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원인을 찾지 않으면, 그 원인이 손을 너무 자주 씻어서 생기는 주부습진이다. 손 씻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의료를 정확하게 정보를 주지 않고 공기로 전염되는 감기가 유행을 한다, 독감이 유행한다, 손을 자주 씻으세요 이런다고요. 상관없거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가면 손을 자주 씻으세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기생충이 분변을 통해서 옮던 시절의 얘기인데, 지금은 보면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데 1분, 2분, 손 씻는데 한 5분씩 씻는 분들도 봐요. 같은 층에서. 그런 사람들은 습진 생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예요. 가볍게 손에 오줌이 좀 묻었다. 그러면 그냥 흐르는 물에 슬쩍 씻고 나오면 되는데,
외과 선생님들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스크럽 하듯이 손을 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병을 만들지 위생이 좋아지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꼭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진은 제가 갖고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 목욕하는 습관 때문에 피부염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특히 다리 쪽에. 샤워할 때 그냥 손으로만 대충 씻으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이렇게 긴 타올 아니면 거품 타올 뭐 이런 데다가 비누내서 뻑뻑 문질러요. 그러면 피부염 생겨요. 자극성 피부염. 뭐 한국 사람들한테 흔히 있는 병이에요. 외국인들은 그런 거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치료는 뭐 진단과 동시에 약 쓰면 일주일 안에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그다음에 건선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래서 다시는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되는 걸 막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탐구 9098님, 두피가 기름지면서도 당기는 느낌이 동시에 옵니다. 네, 전형적인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여러분들이 당기는 느낌을 가지고 건성이다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루성과 지성을 뭐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름이 눈물처럼 많이 나오면 지루성이고요. 일반 피부는 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성 피부에 4가지 특징이 있어요. 1번, 여드름이 잘 생긴다. 동의하실 거예요. 2번, 모공이 넓다. 동의하시죠? 네, 여기까지는. 3번째, 피지가 많이 나오면 각질이 많이 생긴다. 이때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기는 확 갈라지죠. 자, 여기 보면 두피에 각질 많은 거 보이시죠?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 각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각질 일어난 거 보이죠? 빨간 거 사이사이로. 각질이 많이 생기면 지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세수하면 당깁니다. 그게 지성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만사님은 전형적인 지성 피부죠. 세상만사님인가? 어디 갔지? 세계탐구님. 네. 전형적인 지성 피부고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은 이제 스테로이드 쓰면 금방 좋아지니까 쓰고 그다음에 머리 자주 감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재발을 막는 게 좋습니다. 세상만사님도 이게 건선이 아니고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얼굴에. 손이랑 얼굴에 생긴다. 손은 자극성 피부염 가능성도 있고요. 얼굴에 그런 일이 생겼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건선은 얼굴에 잘 안 생깁니다. 손에도 잘 안 생깁니다. 혈액암은 일종의 암인데요. 내과병이고요. 혈액 종양입니다. 피부 질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직한 세사님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보습제 발라서 될 일이 아니고요. 겨울하고도 상관없고요.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거예요. 환절기 때. 그래서 스테로이드 발라야 됩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늦은 취침 이런 것들입니다. 건선이 햇볕을 쬐면 좋아진다. 그 광합성 작용은 아니고요. 광합성은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하는 일이고요.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 햇볕을 쬐면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 UV를 쪼이게 되면 그 UV가 피부의 면역을 억제합니다. 지나치게 과잉 반응으로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그 면역을 떨궈줘요. T세포의 면역 과잉을 자외선을 쪼이면 그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햇볕을 쪼이면 좋아지는 걸 보고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로 나온 게 앞서 얘기했던 이 슬라이드 볼까요? 푸바라는 게 요겁니다. P가 이제 소라렌이라고 하는 영어 약자고 약물이에요. 광감인성 약물을 먹이고 UVA, 울트라바이올렛 A를 조이는 푸바입니다. 네로밴드 UVB 그것도 다 자외선이 태양에 있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 농도를 용량을 세서 조절해서 쓰는 게 이제 광선 치료랍니다. 포토세라피라고 하는 거죠.
햇볕을 쬐면 좋아진다는 그 경험칙을 의학적으로 도입해서 만든 게 광선 치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름에 바닷가에 애들 좀 몇 시간 놀다가 들어오면 열 나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자외선은 강력한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건선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거꾸로. 네, 파란 하늘님 이제 그 유전적으로 저게 정해져요. 머리에서 냄새 나는 게 심한 피지 때문에 그래요. 피지가 산화되면 기름이 산패되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특유의 그 얕은 매캐한 냄새가 나죠. 머리를 하루만 안 감아도 옆에 가면 냄새 납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감아야 돼요. 네, 동생은 안 감아도 멀쩡하다. 네, 두 사람의 두피 종류가 전혀 달라요. 동생은 중성이거나 건성이고요. 네, 지금 이제 파란 하늘님은 심한 지성이죠. 왜 그러냐? 유전된 건데 본인의 부모님을 보면 엄마 아빠 피부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어느 한쪽은 심한 지성이고 어느 한쪽은 뭐 중성일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쪽을 닮은 사람이 파란 하늘님이고 동생은 좋은 쪽 부모님 피부를 닮은 거죠. 그래서 다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머리 2번 감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피도 건강하고 냄새도 안 납니다. 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여름나기 중님이 눈썹 사이에 자꾸 벗겨지면서 사진 보여드릴까요? 사진이 좀 잘려버렸는데 다른 지루성 피부염 사진 하나 찾아봐 주실래요? 눈썹 미간 사이에 허옇게 피는 사진이 있어요. 이분도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눈썹만 그렇지 않고 여기 미간만 그렇지는 않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좀 그래요. 지루성 피부염은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아주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바로 붉어지고 각질이 두드러져요. 자극적인 음식에 몸이 반응하는 건가요? 음식과 별 상관없을 겁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 해서 얼굴이 바로 붉어지고 각질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다른 원인인데 본인은 거기랑 매칭을 하는 거죠. 이분의 경우를 내가 다른 비유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생각하는 뭐 어떤 외국이 있다고 쳐요. 뭐 주로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이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지만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교통사고가 일본보다 한 1.5배, 2배 정도 많죠. 발생 빈도가 사망자도 많고 그거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예. 각국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와 김치볶을 먹는 양을 비교를 해요. 그럼 김치 먹으면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뭐 연관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한국 사람이 김치를 먹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김치 먹어봐야 뭐 가끔 이만큼 먹죠. 그러면 그 김치와 교통사고는 연관이 있다 없다? 뭐 주장하면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런 연관관계 없잖아요. 마음 편한 하루님 같은 경우에 나는 기름진 음식 먹었는데 얼굴이 바로 붉어지고 각질이 두드러진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많고요. 얼굴에 각질이 두드러지고 붉어진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기름진 음식과는 연관 없다는 거죠. 음식과 피부병이 직접 연관되는 병은 거의 없습니다. 셔츠 목젖 자리가 자꾸 붉어진다고요? 거기 상표 같은 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봉합선이 있거나 그래서 자극이 잘 생기죠. 그런 요인이 전혀 없이 편안한 면이고 봉합선도 태그도 없고 뭐 그렇다 그러면 이건 지루성 피부염이 목에도 생깁니다. 지금 문자 주신 분들 내용이 전부 거의 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가정용 건선 치료 기계는 없습니다. 건선을 광선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센 양의 강한 UVB를 쓰거나 아니면 소라렌 같은 약을 먹고 UVA를 쏘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화상 입습니다. 화상 입으면 뭐 건선은 그 자리에 다 생기죠. 운동하고 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가렵다. 이것도 지루성 피부염일 거예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굴에 생기지도 않고 팔다리에 주로 생기고 몸통에 잘 생기죠. 땀이 났다가 땀이 식으면서 그 모공 주위에 도돌돌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뭐 콜린성 두드러기가 신문에 났는지 언론에 났는지 이름이 특이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콜린성 두드러기 확진한 사람 3명 봤습니다. 흔한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전혀 없는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년 피부과 의사 생활하는 동안에 3명 봤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학술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그런 케이스지 흔히 있는 병은 아닙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렵다는 건 뭐 운동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피곤해서 그런 거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거나.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머리 밑에 땀 나는 거하고 미녹시딜 먹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미녹시딜 먹어서 문제되는 거는 뭐 기립성 저혈압만 없다면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턱 주변에 여드름이 가면서 올라오는데 스트레스와 관련이 생기는 아니요, 그냥 유전입니다. 이 입 주변에 여드름 잘 생기는 거 체질적인 거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고요. 월경 직전에 더 심해지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다고 입 주변에 여드름 나거나 정상적인 사람이 생리 직전이라고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입 주변에 여드름이 잘 나는 체질이 있는 거고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턱 주변에만 여드름이 있다고 이제 병원에 많이 와요. 근데 얼굴 보면 얼굴 전체 여드름이에요. 악화 요인으로 월경 직전,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연관은 있지만 오로지 그것 때문에 여드름이 생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날 사람이 그런 영향을 받으면 더 심해지는 거죠. 예, 모낭염이에요. 털이 있는 자리에 염증이 생기는 거. 예, 모낭염이죠. 면도를 거칠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면도를 거칠게 하면. 면도를 잘 해야죠. 천천히. 쉐빙 크림 좋은 거 쓰시고요. 면도나 좋은 거 쓰시고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어디든지 가도 돼요. 이게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입니다. 그러면 발에 힘이 없다. 이게 신경이 많이 눌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저 수술 좋아하지 않지만 하셔야 됩니다. 허리에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협착증 다 그냥 그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요추의 추간판이 빠져나와서 그 빈 공간, 그 운동신경이 빠져나게 된 그 빈 공간을 꽉 누르면 당연히 거기가 좁아져서 협착증이 생기죠. 그래서 말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요추에 그 신경이 나오는 척추를 따라서 옆으로 나오는 운동신경들이 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각신경이 눌리면 아프죠. 운동신경이 눌리면 지금 얘기하는 건 딱 저겁니다. 그러면 발이 힘들어서 풋드랍. 발이 이렇게 기역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발은 다리하고 발은 이렇게 기역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요. 이게 툭 떨어지니까 발을 걸을 수가 없어요. 터덕터덕 걷게 되고. 그 사뿐사뿐 걷는 게 아니라 터덕터덕 이렇게 걸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힘이 없어서 주저앉죠.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입니다. 정형외과든 신경외과든 이 뭐 척추의 치료는 양쪽 과에서 다 봅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전문으로 하시는 병원에 가시면 어디 가도 이런 경우는 뭐 무조건 수술하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어떻게 신경 뭐 저기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트랙션 땡겨가지고 아픈 신경을 좀 늘려주면 견딜 수도 있죠.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좀 둔한 사람들은 그냥 견디면서 하면 견뎌요. 허리 통증은. 근데 이걸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인중 제모를 이제 10회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안 나는데 영구적으로 뭐 그 정도면 영구 제모됐다고 보셔도 되죠. 한 1년 지났으면 영구 제모됐습니다.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그것 때문에 모공이나 뭐 피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녹시딜 때문에 땀 나는 경우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이제 대머리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먹고 있지만 그 약을 먹었을 때 그게 불안하다. 워낙 정보가 많으니 별의별 정보들이 뭐 다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약을 뒤져가지고 뭐 저기 뭐야 아주 그냥 깨알같이 써져 있는 글 다 읽어보면요 먹을 약 하나도 없어요. 부작용 없는 약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 불안하다 그러면 머리 빠지는 게 낫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약을 먹을 이유는 없죠. 저는 환자들이 와서 제가 처방한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중단하세요 그래요. 따지지 않습니다. 먹고 생겼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약을 먹겠습니까? 끊으세요 그러죠. 그러면 원래 병은 피부병이라는 게 심각한 병이 별로 없거든요. 다 미용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견디세요 그러는 거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입 주변에 하얗게 근적이 올라오는데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마스크가 아닙니다. 네, 마스크 때문에 병 생기는 경우 거의 없어요. 입 주변에 하얗게 근적이 올라오는 대부분 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네, 면역이 떨어지면 생깁니다. 좁쌀 여드름이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지 꼭 치료하는지.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염증이 심해서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치료해야 되느냐? 제가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의료보험을 안 해줍니다. 우리 국가 공조직에서는 좁쌀 여드름을 치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험에서 제외시켜놨죠. 섬유 알레르기 없습니다. 네. 다른 원인일 거예요. 베개카바 때문에 오른쪽 뺨이 부을 수는 없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얼굴 빨갛죠. 이 지루성 피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방치하게 되면 주사성 여드름도 생기고요. 여드름도 잘 생겨요. 각질이 벌겋게 일어난다. 이건 현재는 지루성 피부염 상태죠. 치료는 일주일 동안 스테로이드 바르면 치료가 돼요. 재발은 본인의 생활이 건강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본인의 생활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10시, 11시에 자야 되고 7시간, 8시간 자야 되고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 되고 식사 제때 해야 되고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본인 관리예요. 그게 안 되면 재발하죠. 왜냐하면 면역과 관계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관리 잘하면 일주일로 끝나는 거고요. 본인이 관리를 못하면 평생 발라도 안 되죠. 지루성 피부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디로션을 바르도 허벅지와 종아리가 하얀 선처럼 건조해진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병을 만들고 병을 치료하는 게 좋아요? 병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허벅지와 종아리가 하얀 선 건조해지는 거 목욕을 잘못해서 그래요. 목욕 5분 이내 끝내십시오. 그다음에 비누질은 손으로만 가볍게 하세요. 그다음에 샤워는 5분 이내 간단하게 끝내십시오. 절대로 피부에 자극이 될 만한 내 손바닥 외에나 비누 외에는 피부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디로션을 발라야죠. 로션을 덜 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피부에 해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요 버전을 그냥 우리 기관지염, 담배 피워서 생기는 기관지염 버전으로 바꿔드릴게요. 담배를 피웠습니다. 기관지염이 걸렸습니다. 기관지약을 먹고 물 많이 먹어서 회복됐습니다. 담배 또 피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또 기관지염 생기죠. 때밀었습니다. 바디로션 발랐습니다. 또 때밉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 피부가 그런 경우는 없고 피부는 다 똑같은데요. 그 자리에 뭐가 잘 닿았을 때 본인이 그런 병이 생겼다. 다른 병이 있는 거예요. 스킨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산 제품 화장품들이 여러분들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알레르기를 제외한 성분 자체가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목에 다른 피부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장품이 닿든 물이 닿든 따갑고 그런 거죠. 원인을 찾아야죠. 우리 324님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얼굴 전체가 거칠어지고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그래서 미세각질, 건조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10시에 주무세요. 8시간 자요. 하루에 1시간 운동하세요. 식사 제때 하세요. 스트레스 피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생리 직전에 나빠집니다. 프로제스테론 더마타이티스라 그래서 프로제스테론 피부염이라는 거거든요. 호르몬 변화와 관계가 있죠. 생리 직전에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거와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이 특별히 예민한 사람한테 생기는 거지 그 호르몬이 모든 사람한테 저 병을 유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한 하루님이 본인이 그 호르몬에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치료는 그때 약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염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드름이 심해지면 구주위염이라 그래요. 피부염으로만 나타나면 프로제스테론 피부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병명이 달라지는 거고 그 병명이 달라지면 치료하는 약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매달 반복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땀을 많이 흘린다고요? 수면 중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이게 잘 때 다한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는 야간 땀을 많이 흘린다. 내과 가보셔야 돼요.
피부에 뭐 빨갛게 올록볼록 자국이 생긴다. 그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밤에 우리가 특별하게 뭐 온도를 몇십 도, 30도, 40도 올려놓고 자는 것도 아닐 거고요. 여름에 뭐 좀 이렇게 열대야 때 땀이 좀 나는 건 정상이고요. 지금 같은 날씨에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식은땀을 흘린다.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암입니다. 암. 네. 숨겨진 암이 있을 때 초기 증세 중에 하나가 밤에 식은땀 흘리는 겁니다. 특별히 더울 이유가 없는데 요즘 뭐 밤에 방에다가 난방을 해서 땀 흘리고 잘 정도로 난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식은땀 흘리는 거거든요. 제일 안 좋은 증상입니다. 내과에서 제일 심각하게 일단 받아들이는 증상입니다. 내분비 계통에 이상이 있거나 숨겨진 암이 있거나 뭐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피부에 빨갛게 올라오는 거 글쎄요. 그거는 이 내용 갖고는 잘 모르겠어요. 잘 때 땀 흘리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운동할 때 땀 흘리는 건 정상이에요. 노인에게 생기는 자반이 아스피린 먹으면 이제 그 혈관에 출혈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그 혈관성 질환, 그러니까 뭐 가슴에 생기는 심장에 생기는 엔자이나, 그다음에 뇌졸중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아주 낮은 용량의 125mg 정도의 아스피린을 매일 먹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식의 아스피린을 쭉 먹었더니 가벼운 외상에도 뇌출혈이 생겨서 외려 더 몸에 해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저용량 아스피린 먹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른 거죠. 자외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자반이 생긴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가 노화가 빨리 오니까 콜라겐이 빨리 잘 분해돼서 피부가 처지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가벼운 자극에도 피멍이 잘 들죠. 그러니까 자외선 때문에 피멍이 되는 게 아니라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돼서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콜라겐들이 분해돼 버리고 약해지니까 가벼운 외상에도 자반이 잘 생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자외선 때문에 햇볕에 쪼였더니 멍이 들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햇볕을 많이 쪼이면 피부가 빨리 늙어서 가벼운 충격에도 출혈이 잘 된다. 그래야 말이 맞죠. AI나 자동화로 청년들이 신규 일자리가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어떤가요? 일자리 불안이 너무 심한 듯. 네. 현재 AI나 자동화로 일자리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 임금을 단순 노동을 하는 직종의 사람들에게까지 주느니 자동화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익이니까 고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자동화라는 게 제가 회장이 앉아서 아니면 기업의 대표가 자 인터넷에서 자동화 그러면 자동화가 쫙 되는 게 아니죠. 자동화를 하려면 자동화 설비를 갖춰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솔찬게 목돈이 들어요. 제 주변이나 뭐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대부분 다 회사도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주거나 이제 기업을 팔죠. 요즘엔 상속세 문제 때문에 기업을 많이 팝니다. 선배는 별로 없고요. 제 친구나 제 후배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제 현역에서 공장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장 자동화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합니다. 왜 하니? 그랬더니 이런 구조하에서 임금이 계속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미국보다 높을 겁니다. 환율 계산하더라도. 미국은 주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 뉴욕이나 동경 이런 데 비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더 높아요. 내려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용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계속 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목돈이 들어도 이번에 자동화를 해놓는 것이 훨씬 뭐 장기적으로 5년 이렇게 봤을 때 이익이다라고 판단하면 은행에 지원을 받고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 내 자산을 동원해서 자동화를 하고 AI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도 자동화를 못하는 상황이면 이제 고용은 높은 임금을 주고도 고용을 계속 하겠지만 할 수 있으니까요. 식당 가면 지금 당장 이렇게 보면 로봇가 와서 이렇게 배식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주문하러 가면 앞에 그 뭐라 그러죠? 키오스크 판을 이용해서 저기를 하죠. 예. 주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력이 감축이 되는데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최저임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고용에 더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 정치가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하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그런 결정을 하는 정치인에 맞서지를 않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써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데 정치인과 투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봐야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어차피 민주주의는 쪽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또 원래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예. 그것이 신규 고용을 점점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일선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저는 하죠. 예. 나이도 많고 이제 뭐 병원 얼마나 더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부의 뭐 그런 정치인들의 밉보인다 그래서 내 남은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를 하죠. 그러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면 눈에 나고 눈에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직간접적인 보복을 통해서 본인의 경제적 손실, 기업의 손실을 뻔히 알기 때문에 정부랑 맞서지 않습니다. 오렌 버핏도 주식을 할 때 항상 얘기 있죠. 정부랑 싸우지 마라. 정부는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는 나쁘게 얘기하면 깡패 조직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바탕으로. 근데 그게 본인의 선한 의도대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노동자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거냐. 유럽 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The road to hell was paved by good intention.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네.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이익이지만 신규 고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그 정책을 반복하면. 네. 의사들은 어떠냐고요? 뭐 의사들은 자동화랑은 별 상관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게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의사들의 수입이나 이런 거랑도 연결되기는 할 거예요. 네. 통과시킨다니까 또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겠죠. 비오틴 먹는다고 탈모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비오틴 먹는다고 여드름 생기지도 않고요. 비오틴 먹는다 해서 머리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염 때문에 눈, 코가 가려운데 특히 콧잔등이 가려서 콧잔등 가려운 거하고 비염하고는 상관이 없죠. 콧속이 가렵죠. 콧속이. 콧잔등이 가려운 건 피부에 병이 있는 거죠. 비염하고는 직접 연관 없습니다. 비염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어요. 긁어서 피부에 변형이 생길 정도면 민경이 너무 지나친 반응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신경 피부염이라 그래요. 예민하게 그러니까 피부가 가려울 수 있어요. 가려워서 긁는데 그게 피부에 흉이 날 정도로 긁는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럴 정도로 가려운 피부병은 없거든요. 그냥 가려워서 긁다가 보면 빨개지고 뭐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딱지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건 피부 약발로 될 게 아니라 정신과 쌤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공 피부염이라 그러기도 해요. 손으로 만든 피부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손에 습진이 생기면 가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렵다고 해서 그게 긁어서 궤양이 생기거나 흉이 생기거나 피부가 변형될 정도로 긁는 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해 봐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미 흉 생긴 거는 뭐 약 발라서 그게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미얀마, 태국의 민주화운동이 심한가요, 지금? 네팔 이런 데는 봤는데 태국이 그런가요? 어찌됐든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죠. 해외에 나간 친구가 밖에 못 나가고 이 정도 실내에서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데모가 있으면 못 나가겠죠. 저 뭐 외국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간 적 없습니다. 저는 집도 나가서 어디 나가서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맣게 물사막이 엄청 간지럽고 온몸을 옮기다면 계속 생깁니다. 바이러스인가? 모르겠는데요. 온몸을 옮겨다니면서 물사막이 생기지는 않아요. 물사막이 생겼다면 없어지질 않아요. 새로 새끼를 치지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생긴 게 없어지고 여기저기 생겼다 그러면 일단 물사막이는 아닐 거고요. 봐야죠. 이거는 뭐 불치병 이런 거 불치병이라 그러진 않죠. 불치병이라는 건 못 고쳐서 뭐 생명이 오고 가면 불치병이라 그러죠.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랑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내용 갖고는 일단 물사막이 아니고요. 간지럽다 그러냐면 저기 뭐 벌레 물린 거라든지 그런 거일 가능성이 많죠.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선글라스 끼세요. 선글라스 끼는 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눈가에 자외선 차단제 발라갖고는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서 못 쓰니까요. 선글라스 외에는 답 없어요. 지루성 피부염에 케토코나졸 발라서 안 됩니다. 니조랄은 두피에 이제 그 효모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2차적으로 일반 샴푸보다 좀 낫다는 거지 그걸로 지루성 두피염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스테로이드 써야 돼요. 심장병 아니면 저기죠. 500m 정도 그럴 때 숨이 차다 심장병일 가능성이 1차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기 질환일 가능성도 있는데 호흡기 질환으로 해서 심장이 막 뛸 정도로 호흡기가 20대에 그렇게 망가질 일은 거의 없어요. 오느님은 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심장의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컨제스티브 하페일리어라는 게 있거든요. 우렬성 심부전증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이 있습니다. 심낭에 염증이 생기면 이런 증상이 많이 생겨요. 아니면 부정맥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분은 저랑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런 글을 주고받을 때가 아니라 내일 당장 지금은 이제 뭐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닐 테니까 좀 저기 누워 있을 테니까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동네 내과에 뭐 심장내과를 가면 더 좋고요. 아니라 하더라도 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빨리 찾아가십시오. 이거는 뭐 심각한 상태니까요. 만일에 지금 누워 있는데도 뭐 힘들다, 응급실 가셔야 될 병입니다. 이거는 한가하게 유튜브에서 상담할 병은 아닙니다. 방온도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캡한적이 온도를 높여놓고 자는 스타일이에요. 한 27도 정도 올려놓고 자고요. 또 뭐 좀 쌀쌀하게 하고 이불을 덮고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24, 5도에 맞추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죠. 나이 드는 사람들은 조금 온도 높은 게 편한 것 같아요. 크림 발라서 뾰루지 나는 경우는 없어요.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뾰루지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이 화장품으로 인해서 뾰루지, 모낭염이나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화장품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당기면 보습제는 쓰세요. 당긴다는 걸 봤을 땐 지성 피부고요. 지성 피부는 뭐 언제든지 몸 컨디션 안 좋으면 여드름 생길 수 있죠.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눈썹 주위가 하얗게 일어나고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외부 요인이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샤워하고도 상관없고요. 비염하고도 상관없고요. 비누하고도 상관없고요. 로션하고도 상관없어요. 지루성 피부염은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아 생기는 거예요.
외부 요인 전혀 없어요. 얼굴에 여드름은 아니고 하얀 물집이 시작했는데 조금씩 커지는 게 비립종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흰 여드름하고 비립종은 얼른 보면 구별 못해요. 요즘에는 뭐 3사의 직업을 바꾼다.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직업을 바꾼다면 뭘 체험? 저는 직업은 체험이 아니에요. 생각은 저는 전혀 달라요. 직업은 생계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수단이지 체험을 위해서 그건 돈 내고 하는 거죠. 돈 받고 할 일이 아니죠. 체험이라는 건. 직업을 바꿔서 다른 직업을 갖는다 뭘 하고 싶을까? 사업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이런 병원 자영업이라는 거는 장점은 의사로서 개업하는 의사로서의 장점은 뭐냐?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만 성실하면 내가 건강하고 나만 성실하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보장되는 전문직의 특징이기도 하죠. 한정된 자원이 경쟁을 하고 우리나라 같이 또 의료보험이 발달되는 나라는 국가에서 재정 지출, 의료보험이라는 게 일종의 뭐 보험료도 쓰는 게긴 하지만 국민들이 돈을 다 강제로 내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비율로 나눠주든지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수요가 보장이 되는 직업이니까 안정적이고 미니멈이 보장되는 부도나지 않는 나만 성실하면 먹고 사는데 입에 호구지책을 걱정하지 않는 데는 그런 직업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의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녀들이 의사 아니면 사위나 며느리가 의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미니멈 안정이라는 거죠. 그런 직종에서 뭐 30년 이상 일을 하고 살았으니 지금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사업을 하고 싶죠. 사업을 하게 되면 리스크는 크지만 대신에 성공하면 리턴도 많죠. 그리고 좀 도전적이기도 하고 동물적 본능, 애니멀 스피릿을 잔뜩 발휘해서 다이내믹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다면 그런 직업을 해볼 수는 있겠죠. 저는 정치인은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서구 사회에서 얘기하는 신의 소명을 가지고 하는 직업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들이나 행동들, 발언들을 볼 것 같으면 역시 정치는 호구지책이 마련된 사람들이 자기 먹거리 걱정하지 않고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정치를 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개는 이제 그 서구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은 뭐 콜링이라 그러죠. 소명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은 정치인은 아니다. 정치로 직업하는 분들 보면 별로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화상계를 만들면 주변에 울긋불긋 바르지 마세요. 이런 뭐 이렇게 붙여서 자극이 생기면 아까 얘기했죠. 접착제 알러지든 여러분들 많이 쓰는 후시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알러지 반응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후시딘은 전 국민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반복 사용하니까 알레르기가 생길 경우가 되게 빈도도 그만큼 많아지죠. 그래서 무슨 약을 발랐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른 자리 주변으로 넓게 퍼졌다. 그러면 약 알러지거나 밴드를 붙였다. 사각형 뭐가 생겼다. 밴드 알러지. 쓰지 마세요. 얼굴이 아닌 목 뒤, 낭종. 아니요. 지성 피부하고 상관없어요. 외과나 피부외과에서 째는 게 아니고요. 째서 주머니를 드러내야 돼요. 그 주머니를 남겨놓고 그냥 째기만 해서 빼내잖아요. 또 차요. 또.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냉 두드러기 뭐 불편하면 항히스타민제 먹는 거에는 방법이 없죠. 따뜻하게 해서 한냉에 노출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병이 생겨서 불편하다? 약 먹어야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요. 너무 씻어서 그래요. 이혜니님. 손톱 주변 피부가 자주 벗겨지고 갈라지는 건 너무 씻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누질해서 씻는 거 아침, 저녁, 점심, 새끼 시작 전에 비누질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물로만 대충 화장실 나올 때 찝찝하면 그 정도만 하세요.
안과랑 안경제매, 안경 처방 도수가 다른데 어디 말을 들어야 될까? 두 군데 말을 다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안경 맞출 때는 안경이 되게 해서 이제 저는 안경이 되게 진심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라식도 안 할 거고요. 렌즈도 안 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경이 되게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안과 전문의쌤이 일단 진단을 받아요.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없는지 진단받고 도수도 처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처방을 갖고 안경제매를 가면 안경을 거기에 처방에 맞게 해줘요. 그리고 저는 쓰고 좀 보기 흉하지만 한 30분 정도 이제 돌아다녀요. 걸어도 보고 책도 좀 보고 편한지 안 편한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 말을 듣느냐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안과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정해준 교정 시력이 좀 보면 약간 오버 컬렉션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잘 보여요. 그러면 그런 눈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력이 떨어진 눈으로 살았는데 밖에 나가면 불편하다는 거죠. 편하고 불편하고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끼는 사람만. 그래서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춰줄 때는 그걸 기준으로 피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난시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근시 맞추고 난시 맞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같이 또 노안이 오면 가까운 데다가 포커싱을 하면 먼 게 안 보이고 먼 거에다 포커싱하면 가까운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안경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이런 정도 방송할 때, 책 읽을 때, 멀리 등산 가거나 골프 칠 때 쓰는 안경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다초점을 써야 되는데 저는 다초점 실패했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진석이 님이 맞춰서 내가 잘 맞는 것. 피팅은 내가 내 눈으로 하는 겁니다. 바벨 운동 안 하셔야 됩니다. 바벨 운동할 때 이렇게 맨손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저기 헬스 장갑이 있어요. 손끝까지 딱 해서 완전히 아래 손바닥에 두터운 패드가 들어있는 헬스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뭐 무조건 생깁니다. 좋으면 가서 하시면 돼요. 베이포트님 가서 마사지도 받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약간 뭐 안마도 받고 팩도 하고 그 느낌이 좋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 몸에 다른 사람 손 닿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됐든 막 이게 만지는 게 별로 싫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발 마사지도 뭐든 안 다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뭐냐 그 시간에 그냥 그럴 시간 있으면 들어누워 있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그러죠. 네. 인맥왕이요. 저는 인맥은 거의 없어요. 이러면 이상하겠지. 인맥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일을 갖고 아는 사람이 많다고 뭐 좀 당연히 환자 봐서 아는 사람도 있고 방송의 인연도 있고 그런 인연들은 있지만 인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뭘 다른 일을 하면 인맥이라 그러지 내가 아는 사람 100명 있다 1000명 있다가 인맥은 아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인맥을 활용을 해서 뭐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맥은 없고요. 등산 다닐 때 등산 같이 가는 친구, 골프 칠 때 골프 같이 치는 친구, 여름에 뭐 수상 스키 타러 가면 또 수상 스키 타러 갔을 때 만나는 친구, 뭐 고등학교 대학 동창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나의 취미 생활에서 맺어지는 그런 이제 인간관계 정도죠. 그래서 골프 치는 친구들은 11월 달까지 보고 하면 내년 4월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4월 달에 이제 골프 치기 시작하면 또 만나는 거죠. 겨울에는 등산 가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죠. 등산은 겨울에도 가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즐길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친한 사람이 거기 생기는 거죠.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을 잘 하면 방송할 때 맺어진 인연들은 또 있죠. 근데 방송이 끝나면 또 그렇게 자주 만나지진 않아요. 그런 게 막 제가 가지고 사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그러면 참 말하기가 좀 답답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뭐가 진정한 친구일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뭐 이제 60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그 나이 때 만났던 인연들은 있는데 꾸준히 만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30대 사회 나와서 만났던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만난 거 대학 동창, 고등학교 동창 이제 이런 거 아주 그 오래전부터 맺어진 그런 인연을 빼고 나면 일로 만난 사람은 일이 끝나면 조금씩 소원해지는 것 같다. 가장 오래 만나는 사람, 예, 역시 그냥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 노는 거 같이 노는 사람이 이제 가장 오래 가죠. 아, 유전성 대머리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해보세요. 여러분 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뒷머리를 한 10개, 20개 정도 모근 부위를 엄지, 검지로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윗머리, 가운데 머리 있죠? 여기를 이렇게 똑같은 개수를 모근을 잡으세요. 잡아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벼보세요. 비벼보면 머리카락 굵기가 위와 뒤가 동일하면, 여기와 여기가 동일하면 정상이에요. 대머리는 윗머리가 가늘어집니다. 그게 대머리의 최초 증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 보다 보면 저 친구가 다른 병원으로 왔지만 아토피로 왔는데도 너 대머리 하라는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약 바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별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을 봐야지. 밑에 엄마든 아빠든 가족력이 있고 내가 머리가 윗머리가 가늘다 시작하는 거예요. 약 쓰면 되죠. 네, 맞아요. 약 먹으면 굵어져요. 덜 빠집니다. 맞습니다. 60세 머리카락이 이미 많이 약해져서 많이 빠졌을 거예요. 예, 남자도 민족시대 모발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만 정상 혈압이라면 조금 문제가 되고요. 남자가 대머리라면 저는 뭐 혈압 미녹시딜 먹는 것보다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쓰라 그래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구별을 여름나기 중이면 아무리 공부하셔도 구별이 안 되니까요. 피부과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딱 발바닥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면 금방 알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바른 약 쓰면 됩니다. 예, 대머리라면 30대 먹어야죠 당연히. 미간에 주름이 깊이 패였다고요? 6개월마다 보톡스를 맞는 겁니다. 6개월마다 이게 이제 내천자로 주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를 6달마다 맞아야 됩니다. 제 개인의 보물이 있냐고요? 1순위 보물이. 저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서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지금 현재 제일 소중한 거 핸드폰이죠. 여기에 근데 전화번호 다 들어있고 연락처 다 들어있고 스케줄 다 들어있으니까 굳이 얘기하면 핸드폰이죠. 그게 들어있는 이제 모든 관계 번호가 여기 다 들어있고 이거 없으면 연락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지 물건이 뭐가 되게 소중하다 그런 거는 저는 없어요. 얼굴에 여드름 같이 저거요? 되게 비립종일 거예요. 66세 남자 얼굴에 여드름처럼 생겼다. 비립종일 거예요. 제일 많죠. 피부만 생각하면 안 보는 게 최고입니다. 피부만 생각하면. 왜냐하면 자외선은 백해무익한 거거든요. 유일하게 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바이타민 D의 활성화에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뭐 굳이 얼굴 안 노출시켜도 되죠. 팔다리 노출시키면 되죠. 몇 분이나 건창해진 거 없어요. 그래서 얼굴의 피부 노화를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 뭐 안 보면 돼요. 차도로 쓰고 다니면 제일 좋죠. 복면 쓰고 다니고. 지루성 피부염에 로젝스나 크리오신 바르면 따가워서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여드름이 있고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 반드시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고치고 지루성 피부염이 없어지고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여드름 치료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모든 약들은 다 자극이 있어요.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뒤집어지죠. 머리 밑에 뾰루지가 아니고 여드름이에요. 유전성 여드름이 두피에도 생깁니다. 여드름 치료하면 돼요. (5일) 전에 복강경 당남 수술 방수밴드 붙여 자국이 아프다고요? 밴드 자국이 아프면 밴드 알러지예요. 그게 아니고 수술 부위가 아픈 거는 5일이면 아직도 아픈 건 당연한 거고요. 밴드 붙인 자리에 알러지 생긴다 그러면 밴드를 떼야죠. 떼고 그 알러지 치료하고
그 수술한 부위는 저기를 해야 돼요. 면으로 된 면거즈를 붙이고 감아야 돼요. 접착제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다음에 무조건 생깁니다. 로게인을 발라서 두피에 발진 생겼다. 로게인 때문에 생긴 거라면 로게인 못 쓰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마이녹실 용액을 한번 바꿔서 써보세요. 성분은 똑같아도 그 미니프레스 성분 때문에 그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게 이제 무스 타입의 로게인을 만들 때 들어갔던 그 베이스 아니면 미녹시딜 용액이 들어가 있던 그 베이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베이스가 다른 걸로 마이녹실 용액이나 미녹시딜 용액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허리 디스크는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워낙 잘하세요. 뭐 굳이 대학병원 가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40대) 남성 프로페시아 때문에 숨차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미녹시딜 4분해 해가지고 글쎄요, 혈관이 늘어나서 숨이 찰까? 그거는 미녹시딜 처방하신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정상혈압인 사람이 어찌됐든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는다 그러면 심장이나 이런 데 뭐 워낙 작은 용량이긴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프로페시아를 갖고 숨차는 일은 없습니다. 저 원래 신경외과 하려고 그랬었어요. 소아과도 하려고 그랬었고. 메이저 하는 게 재밌어요. 요즘 말하는 이제 바이탈과죠. 그런 과가 재미는 있는데요. 힘듭니다.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잠 못 자면 정신적으로 힘들죠. 했다 그러면 신경외과나 소아과 했겠죠. 어쩌면 소아신경외과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또 다른 삶을 살았겠죠. 아이소트레티노인으로 해서 건조함을 생길 정도로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약이 아이소트레티노인이 피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 여드름 환자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약이긴 한데요. 1년에 100개는 절대 넘기면 안 돼요. 뭐 피부 건조가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죠. 뭐 간에 무리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약은 1년에 100개 이내로 잘 컨트롤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얼굴에 주름이 더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디페린 바르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T존이 빨갛다. 저게 디페린 때문에 빨간 건지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빨간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봐야 돼요. 왜냐하면 T존 부위가 빨개지는데 그 자리가 빨개지는 게 디페린을 그 자리에 딱 T존 부위만 발랐느냐 이제 그 연관을 맺는 건 그런 거예요. 여드름이 T존 부위만 생기지는 않거든요. 발랐던 뺨이나 다른 데도 발랐을 거예요. 근데 T존 부위만 빨갛다. 지루성 피부염이죠. 이 사진 보여주실래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요. 네. T존 부위만 생겼잖아요. 딱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 세타필을 갖고 안 되고 화장품하고도 상관없어요. 스테로이드 발라서 가라앉히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 치료는 다시 여드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 부작용인지 아닌지 알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한쪽만 바르는 거예요. 여기만. 오른쪽 뺨에만. 여기만 약을 발랐는데 얼굴에 T존 부위가 병이 생겼다. 지루성 피부염이죠. 테스트는 그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약의 부작용은 두루 바르면 구별이 안 되니까 반쪽만 항상 쓰는 거예요. 4분의 1 쪽만 쓰고.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다 그러면 그 약은 못 쓰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지루성 피부염이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 치료하고 디페린은 좋은 약, 여드름에는 아주 좋은 약이기 때문에 쓰는 거죠. 건조감이 많다는 얘기는 지루성 피부염, 아까 얘기했죠. 당기고 각질이 생기면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그래서 뭐 겨울하고도 상관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잘 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다 보습제 잘 바르면 되죠. 민감한 피부에 MD 의료기기 크림이 무슨 얘기야? 점착성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제? 무슨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피부라는 말은 없어요. 모든 피부는 다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있는 피부란 얘기예요. 민감한 피부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병이 있는 피부니까 무슨 병인지 치료를 해야지 화장품 갖고 그걸 고칩니까?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제라는 건데 그거보다는 스테로이드 일주일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뭐 때문에 내 피부가 민감하냐. 피부병이 있어서 민감한 거예요. 무슨 피부병이냐 그건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런 그 정통에서 벗어나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감한 피부라는 것은 피부병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민감 피부라는 건 없고요. 피부병이 있을 때 본인이 민감하게 느끼는 거죠. 그 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고 원인을 찾아서 예방을 하는 거지. 아, 내 피부가 민감해. 아니요. 피부병이 있는 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돼요. 단순 퍼진이 자꾸 번진다고요? 왼 팔꿈치 위쪽이요? 제가 피부과 생활을 적게 한 게 아니라 3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활동을 했는데 팔꿈치 위쪽에 단순 포진이 있는 경우를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안 생기는 자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순 포진이 전염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왼쪽, 아니 팔꿈치 위쪽 이 어느 부위라는 얘기인데 이 어느 부위에서 단순 포진이 생긴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요. 저의 경험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 뭔가 포진이 생겼는데 단순 포진, 헤르페스라는 진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님이 올린 글의 내용상 단순 포진, 헤르페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환자를 굉장히 그 보험 환자도 저는 뭐 보험 환자나 뭐 레이저 환자나 그냥 줄 세워놓고 순번대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을 굉장히 많이 봐요. 웬만한 대학병원 하루 외래 진료소보다 제가 보는 보험 환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경험치가 제가 되게 많은 의사예요. 그런 제가 여기에 단순 포진 생긴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고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옳지 포진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주 번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딱 그 숫자만큼 생겨요. 번지는 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진단에 대해서는 좀 저는 부정확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어플에서 가정학, 많이 봐요. 저도 많이 봐요. 뭐 제 환자 보다 보면 와서 저한테 첫 번째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아마 싸게 해주나 보더라고요. 약을 잔뜩 먹고 와서 부작용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상하게 처방이 돼서 엉망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잘 치료돼서 확인하러 중간 점검 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아, 이것도 시대의 조류구나. 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피부과 시장도 이제 피부과의 비보험의 영역도 다른 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뭐 강남역이라든지 미용이 굉장히 성업하고 있는 지역의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피부과 전문의 반도 안 될 거예요. 이미 뭐 다 변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게 이제 한국의 의료가 이제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가 허용을 하는 거는 그런 칼자루는 행정부,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겠죠. 뭐 힘 가진 사람들이 저게 더 국민의 이익에 부합된다, 다수의 이익에 부합된다 그러면 하겠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환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피부과 전문의 만나서 진찰비 다 내고 뭐 처방료 다 내고 그러면서 돈을 좀 많이 쓸 건지 나는 싼 게 뭐 비지떡이라도 좋으니 내 건강을 뭐 알려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또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건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는데 반드시 세상의 변화가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해요. 우리는 앞으로 가면 진보라 가는데 그 진보의 방향이 안 좋은 방향으로 진보되고 진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면 거기에 맞춰 사는 거죠. 이용자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값싸게 생각하면 값싼 거 찾아다니겠죠. 적절하게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가정의학과 전문의쌤이라 하더라도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비욘디에서 했던 피부 강의만 다 들으시면 뭐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별 어려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학생 때 1년을 피부과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죠. 까진 거는 일단 밴드 붙이는 게 자꾸 디오던과 붙어 있지 않을 겁니다. 발 뒤꿈치는. 그래서 불편하시면 저도 지금 신발 하나 새로 샀더니 뒤꿈치 까졌는데 저는요 그냥 살아요. 일회용 밴드가 나을 거예요. 외상 밴드가 디오던보다 훨씬 낫습니다. 불편하면 외상 밴드를 사서 쓰세요. 네. 한포진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피부의 발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바닥에 발바닥에 물집이 잡힙니다. 아주 깊은 물집이 잡히고요.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걸 또 바늘로 터뜨리고 쥐어 뜯죠. 그러면 이제 습진이 커지는 거고요. 좀 덤덤한 사람들은 생겼네, 좀 쉬어야 되겠네, 그리고 지나면 그냥 없어져요. 헤르페스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목의 금원점이 점점 커져.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젊은 사람인지, 뭐 60 넘은 사람인지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점이 그렇게 갑자기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덩치가 커지는 만큼 커지는데 비율과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커진다. 그건 암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검사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베라실정이 어떤 약인지는 모르겠어요. 레이노드 증후군에서 아마 지금 이제 류마티스 내과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베라실이라는 약은 제가 처방해 본 적이 없어요. 약 경험이 없고요. 상처가 심해서 긁어서 다 상처가 생기고 진물이 생겼다. 가렵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약이 우리가 약발진은 피부과에서 많이 보거든요. 약발진의 특징이 뭐냐면 소양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운 거하고 약물하고 연관관계가 있을 개연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레이노드 증후군에 쓰는 약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피부에 생긴 병은 다른 병일 가능성이 많고요. 약발진은 모양은 되게 심해 보이는데요. 특징이 소양증이 거의 없다. 우리가 그걸로 보통 진단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약발진의 경우에는 팔다리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몸통에 주로 생겨요. 그래서 이분은 베라실하고 연결이 있을지 없을지는 주치의쌤하고 일단 상의는 해보셔야 되는데 뭐 약을 먹고 생겼다 그러면 약을 일단 끊는 게 낫죠. 레이노드 증후군이 저렇게 가려워갖고 온전신을 긁을 정도도 아니고 그건 또 손끝 발끝에 이렇게 말단 부위에서 잘 생기는 혈관성 질환이죠. 그래서 연관관계 없는 다른 병이 피부에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일단 보입니다. 눈 안쪽 끝이 간혹 며칠씩 가렵다고요. 안검염이에요. 화장품하고도 상관없고요. 세안제하고도 상관없어요. 면역 떨어지면 걸리는 병입니다. 안검염은. 피곤하게 무리해서 그래요. 쉬면 되고요. 약은 눈 안쪽 끝이라 그러면 안과에 가서 스테로이드 연고, 눈에 들어가는 써도 되는, 눈에 들어가도 되는 스테로이드 안 연고가 있어요. 그런 거 좀 처방받아서 한 3, 4일 쓰면 될 겁니다. 화장품하고 상관없어요. 세안제하고 상관없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요. 저는 제가 맞지도 않고 접종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형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나은지 저는 제 임상경우로는 알 수가 없네요. 네. 자꾸 맞는 것보다 한 번 맞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맞는 게 두 번 맞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대상포진에 대한 그 예방접종을 여러분들은 이게 대상포진이 되게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꾸로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듣고 여러분들 이 병의 속성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대상포진 자체로 내 생명이 위태롭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아서 못 움직이거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없다예요. 대상포진은. 그러면 뭐가 무서우냐? 걸리면 아프다. 치료를 잘 못하면 그 아픔의 후유증이 몇 달, 수년을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통증에 관한 문제예요. 저는 왜 안 맞느냐? 대상포진에 걸릴 만큼 나를 혹사하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상포진이 거의 걸리질 않습니다.
면역이 무너지면 대상포진이 이제 걸리는 거죠. 몸을 아주 학대를 하거나 중병이 걸리거나 면역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걸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맞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통증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대상포진을 또 예방접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직 걸린 적이 없으니까 대상포진이 언젠가 나도 한 번은 걸리겠죠.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내 생활을 완전히 또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골프도 치고 일주일에 한 번 등산도 다니고 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술 약속도 있고 술도 먹고 이런 생활이라는 게 아직은 내 몸이 그걸 견디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렇게 내가 생활을 쭉 했는데 어느 날 대상포진이 걸렸다. 그러면 골프도 끊어야 되고 무리한 등산도 하면 안 되고 술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상이 나한테는 무리였기 때문에 내가 대상포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나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병이 생기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또 한 번 더 다운그레이딩을 해서 내 삶을 더 밑으로 내려놔야지 자녀 수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리나 안 걸리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맞으면 대상포진은 예방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여전히 그냥 몸을 무리해서 쓰겠죠. 하루하루 늙어가는 이 몸을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더 쓰고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남으려면 어느 시점에 맞춰서 자꾸 나를 이렇게 다운그레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감속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감속하는 시점이 내 몸의 변화를 보고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잠을 빨딱빨딱 일어난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일을 좀 더 해도 되고 뭐 운동을 해도 좀 더 강도 있게 해도 되겠죠. 근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꾸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반복돼. 어느 날 갑자기 헬페스도 자주 생겨. 그리고 대상포진까지 생겼어.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젊을 때 10을 일하다가 지금 한 6, 5 정도 일을 하는데 그것도 더 낮춰서 2, 3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몸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예방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건강한 줄 알아요. 그냥 계속 무리해요. 그러면 정말 큰 병이 생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상포진은 제게는 그냥 워닝 사인 하나로서 간주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굳이 예방해야 될 만큼 심각하지 않다. 왜? 진단만 빨리 하면 일주일 약 먹으면 돼요. 판비어라는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금방 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도 맞는 거에 대해서 뭐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는 거를 코로나19 우한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는 걸 반대하는 만큼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건 뭐 정상적인 백신이고요. 단백질 백신이고 백신을 만드는 플랫폼이 이미 입증된 안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걱정 때문에 안 맞는 건 아니다. 제 이제 몸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꾸 이제 뭐 뭐든지 백신을 갖고 막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러면서 사는 걸 보면 너무 무리해. 60이 넘고 70을 바라본 나이 왜 저렇게 살지? 일도 좀 줄여야 될 텐데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하죠. 야, 백신 맞지 말고 일을 줄여. 잘 못 줄이더라고요. 일을 즐기는 사람들. 머리띠에 헤어밴드 착용하는데 헤어라인 쪽에 견인성 탈모가 나는 사람 이거 이렇게 헤어밴드 정도 갖고는 전혀 없어요. 딱 잡아당겨 갖고 저기 무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쪽지머리 하잖아요. 그렇게 잡아당겨야 견인 탈모가 생기지 헤어밴드 정도 갖고는 견인 탈모 안 생깁니다. 겨울철 한포진이 겨울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거예요. 완치 없어요. 저기 바르면 돼요. 국소도포 스테로이드 바르면 금방 낫고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이 병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피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앞으로 내 마음이 편해야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김갑수쌤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연락도 잘 안 되네요. 네, 안 본 지는 오래됐습니다. 크레오신이 여드름이 다 들어가는데 발라야 되는 이유요. 유전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두 개 났던 여드름이면 치료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근데 피지가 많이 나오는 유전성 여드름은 평생 약을 먹고 발라야 돼요. 그래야 여드름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발라서 좋아지면 먹는 약은 오래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먹는 약 끊더라도 크레오신은 계속 발라서 여드름이 재발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기능 저하증이면 약을 신지로이드를 먹을 텐데 그것 때문에 피부가 거실거실해지지 않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 피부가 거실거실해지죠. 그러니까 제대로 갑상선에 그 신지로이드를 못 먹으면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용량 조절을 잘 하셔야죠. 네. 수면 다원 검사하는 데가 저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뭐 어디서 해도 그건 똑같습니다. 예. 꼭 뭐 서울 아니어야 돼요. 하는 데 있다면 하룻밤 가서 자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저기 붙여놓고 검사를 하는 거고, 지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방송했던 그 저기 귀 파는 이비인후과 선생님, 네, 이 수면 다원 검사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서 해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면 굳이 그 뭐 서울에 있는 유명한 곳 안 찾아요. 동네도 내 사는 동네 다 있어요. 보톡스 내성은 맞는 횟수만큼, 네, 6개월마다 맞으면 되는데, 맞는 횟수가 많아지면 내성 생길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요.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네. 생기면 뭐 한 1년 반, 2년은 또 안 맞으면 그 내성이 없어져요. 복면을 두꺼운 걸 쓰면요. 얇은 거 쓰면 안 되지만. 되게 이제 이렇게 뭐 등산 가는 사람들, 골프 치는 사람들 이렇게 베일 쓰듯이 쓰는 사람들이 있죠. 네. 쥐저죠.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자면 그냥 둬도 되고요. 마음이 불편하면 이제 하나하나 떼면 되죠. 얘 바르는 미녹시딜 그냥 사시면 돼요. 거품탑으로 나온 게 로게인이고요. 용액으로 나온 게 미녹시딜이에요. 햇볕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냐,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뭐 햇볕 안 받다고 우울해지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뭐 피부만 깨끗한다고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한 햇볕을 보면 외래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그늘만 찾아다니지 햇볕 보면 눈도 쉬고 몸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 좋으냐? 글쎄요, 나 강한 햇볕 보면 짜증나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다만 이제 우울증 있는 분들이라면 햇볕을 보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 모기 물린 곳이 다시 가려울 수 있어요. 아직 독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려우면 약 바르시면 돼요. 스테로이드 좀 바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걱정할 것도 아니고. 다른데 안 생긴 이마만 생겼다. 지루성 피부는 가능성이 많죠. 저는 크레오신에 더 나은 약을 아직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여드름 환자 보는데 그 약보다 나은 약은 저는 못 봤어요. 잘 관리할 거는 그냥 잘 붙여놓는 거예요. 약 바르고 밴드 붙였을 거예요. 네, 그거 잘 붙여놓는 겁니다. 크레오신 티 갖고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약을 먹죠. 피부과 처방약 먹고 당 지수 올라갔다고요? 스테로이드 먹어서 그럴 거예요. 당 지수가 300까지 올라간 건 스테로이드를 과량을 오래 먹었을 때, 1, 2주 먹어서 저렇게까지 올라가서 300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한 2주 이상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피부과 선생님들은 스테로이드 줄 때 일주일 이상 안 주죠, 먹는 약. 저 같은 경우도 3일에서 5일 정도 쓰거든요, 먹는 약은. 그거 외에는 그 혈당 지수 올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하루에 4알 먹었다 그러면 바로 끊지는 말고요. 한 일주일은 2알 먹고요. 그다음에 한 일주일을 하루에 1알 먹고 그렇게 해서 끊는 게 좋습니다. 테이퍼링이라 그래요. 스테로이드는 먹었다 그러면 일주일 이상 먹었다 그러면 테이퍼링 하는 게 좋아요. 햇볕으로 인해 생기는 검은점, 저게 이제 잡티, 검버섯이죠. 뭐 레이저를 없애면 되고 바른 약 써도 되고요. 여드름 빨간 자국은 3, 4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따로 여드름이 또 생겨서 그렇죠. 레이저로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약 바르면 돼요. 여드름 안 나면 돼요. 주 2회를 먹어서 여드름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먹어도 안 날 겁니다. 너무 그렇게 먹지 마세요. 안 먹어도 안 날 거예요. 피드문은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자주 감으세요. 그 정도면. 네. 햇빛 등에서 머리 털면 비듬이 좀 보인다고. 예, 하루에 2번 바로 샴푸하시면 돼요. 탈색을 하면 두피가 많이 안 좋아지나요? 모발이 안 좋아지죠. 머리를 브리칭을 하면 예, 모발이 좀 이렇게 약간 잘 끊어지고 하는 그런 정도예요. 예. 밥 3끼 먹는 거요. 7시. 아침에 6시 눈 떠서 7시 정도에 먹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12시에 점심 먹고요. 저녁에 6시 저녁 먹으면 딱 좋죠. 그 시간 간격을 지키는 게 좋고, 먹는 거는 여러분 뭐 드시고 싶은 걸 골라 드시면 돼요. 앙금 황색종은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피 검사를 해서 혈중의 내 콜레스테롤 레벨이 어떤지부터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먼저 떨궈야지, 제거하잖아요. 뭐 레이저로 하든 케미칼 필링으로 없애든 수술로 없애든 또 생깁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된 게 앙금 황색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뭐가 생겼다, 그게 그냥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으로 얼굴에 생긴 거면 그 제거하는 걸로 끝나죠. 뭐 검버섯 내부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생긴 거요. 제거하면 돼요. 점 뭐 그때 생긴 거 제거하면 돼요. 앙금 황색종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내부 검사 하셔야 돼요. 수술했으면 실밥은 흉터는 좀 남을 겁니다. 지루성 피부염하고 여드름은요, 뭘로 구별하냐고. 가려우면 지루성 피부염, 안 가려우면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은 만져지는 거 없고요. 여드름은 만지면 툭툭 튀어나온 게 있고. 네. 홍조가 뭐 스크럽제 때문에 생기지는 않고 자극성 피부염이 생긴 겁니다. 스크럽제 썼다고 홍조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스크럽제 쓰는 거를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하지 마세요. 예. 모공 넓은 데가 T존 부위입니다. 계속 바르시면 됩니다. 예. 눈으로 자세히 보시면 눈꺼풀이 정상이고요. T존 부위에 모공 넓어져 있어요. 예. 산소포화도 문 닫아놓고 잔다 그래서 산소포화도 떨어질 정도로 그런 정도는 없죠. 예. 욕심을 버리는 법을 알려달라고요. 욕심을 버리려면 예, 지금 진석이님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50까지는 욕심 버리면 안 됩니다. 50까지는 죽자고 욕심을 부려야 본인도 살고 자식도 살아요. 50이 넘어가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내 몸만 망가지고 돈도 안 벌려요. 그러니까 50까지는, 젊어서 50까지는, 50대까지, 환갑 전까지는 욕심을 잔뜩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든 내가 추구했던 어떤 뭐 논문에 업적을 내든 아니면 어떤 지위를 갖든 최선을 다해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부모도 복양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끝나면 그 뒤에는 욕심 부려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내려지죠.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60 넘어서 내가 세 끼 먹고 사는 돈 외에 돈이 더 있으면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돈이 좀 있으면 골프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칠 수 있고,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아예 없으면 못 치겠죠. 뭐 이런 정도의 차이. 지금 제가 이제 뭐 되게 이제 좋아하는 운동이 사람들 만나기도 좋고 그래서 골프를 하는데,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행해질 것 같지는 또 않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우연히 뭐 3년, 4년 전에 사서 꽂아놓은 책인데 못 읽은 책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살 때 한 권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다 읽어야지 그러고 5권씩 이렇게 이제 책을 살 때가 있어요. 시간이 남으면 서가를 이렇게 뒤지다가 그때 이런 마음으로 책을 샀는데 저 책은 못 읽었구나. 그리고 그 책 한 권 꺼내서 하루 종일 읽는단 말이에요. 시간 날 때.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골프 부킹 깨지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밖에 나갈 일도 없고 등산도 못 하고. 예. 앉아서 뭐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는 책 읽는 게 나니까 그 책이 딱 발견돼서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얻어 걸린 즐거움이죠. 예. 뭐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도 뭐 얼마든지 보람이 있죠. 그래서
저는 환갑 전까지는 욕심 부려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을 다해라. 환갑 지나면 어느 정도 가정 문제가 정리가 되면 나를 되돌아보면 욕심이 내려집니다. 가진 거를 갖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할 수가 있죠. 제가 30년쯤 이상 만나고 있는 전직 기자분이 있어요. 방송 기자 하신 분이 있는데 그 형이 그 좋은 직을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저께 이제 딸이 결혼도 했는데 명예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그 형의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퇴직을 하고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살아요. 그전에 이제 골프도 쳤죠, 같이. 근데 이제는 골프 치자로 안 쳐요. 물론 나랑 치면 제가 이제 뭐 얼마든지 같이 게임비를 내고 식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자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치고 그 재밌는 일을 또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너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나보다 골프를 더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골프를 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좋아했던 음악 듣고 좋아했던 전시 다니고 항상 그 정리해서 우리 카톡 단톡방에 올려주고 가끔 또 만나서 이렇게 가볍게 약주 한 잔, 술 한 잔 하면서 사는 얘기하고 보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큰 돈 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연금 생활자로서 연금에 맞게 살아요. 그 형 보면 은퇴자의 삶으로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욕심은 그렇게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 형 58세 정년 명예퇴직하고 나오셔갖고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40대 여성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피가 불편하고 피부과한데 지루성 두피염. 네, 맞아요. 먹는 약은 안 먹어도 되고요. 바르는 약 스테로이드 쓰면 되는데 머리 빠지는 거하고 지루성 두피염하고 직접 영향 없고요. 머리 빠지는 건 아마 유전성 탈모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지금 본인이 얘기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뒤에 지금 먹는 약이 다 스테로이드하고 항히스타민제 그런 건데요.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술 많이 먹어서 간이 나빠졌는데 간장약 먹고 술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직장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라면 잠시 휴가를 받는 것도 답일 겁니다. 쉬어야 됩니다. 갑자기 비대면이 생겼다고요? 지루성 두피염이에요. 앞에 올리신 분 글을 보시면 돼요. 개선 방법은 쉬어야 됩니다. 뿡뿡이님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쉬어야 됩니다. 내 몸의 면역이 나빠서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은 지성용 샴푸를 하루에 2번 머리 감는 정도가 도움은 약간 되지만 본인이 본인의 면역 상태를 증강시킬 수 있도록 삶을 잘 정돈하지 않으면 무리하면 계속 생길 겁니다. 한두 개 두드러기 오는 것 때문에 약 드셔야 되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둘 것 같은데. 나넨달님이 내 병원에 왔다면 저는 그냥 웬만하면 참고 지내시죠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두드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기관지를 막는 혈관 부종성 두드러기 같은 그런 뭐 심각한 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거든요. 뭐 2개를 먹든 되게 요즘에 나온 거 하루에 1개 먹는 약 쓰죠. 뭐 4개를 먹어야 될 정도로 두드러기 한두 개 때문에 약을 먹겠다. 저는 반대입니다. 하얘지는 거예요. 저는 자외선 차단제 증후군에 물리적 자외선 반사를 시키는 리프렉터죠. 피지컬 리프렉터가 있는 건데 UVB까지 막으려면 AB를 다 막으려고 그러면 그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많이 바르면 허옇게 백타 현상이 생기는데요. 두드리세요. 이렇게 두드리면 좀 그 허연 게 좀 가라앉아요. 문지르지 말고. 여성의 외음부에 생겼다고요? 이건 산부인과에 가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솔린스 닥터 시스트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고 아픈 거 생겨요. 수술해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지낭종이 아니고 바솔린스 닥터라는 거, 바솔린관, 바솔린이라는 의사 이름이에요. 바솔린관에 생긴 낭종이에요. 째서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생긴 건 달라요. 산부인과에 생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수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흉 생긴 거는 주사나 레이저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그 흉을 없애는 수술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엄지발가락 결도로 갈라지는 거는 그냥 각질이 두터워지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어른이 돼도 남는 아토피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유리아 크림이나 뭐 이런 거 쓰시면 금방 좋아져요. 저도 두드러기 생기고요. 저도 뭐 고혈압도 있고요. 저도 고지혈증 있고요. 허리 디스크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드러기 생기면 그러려니 하고 2시간 기다리고 물 한 잔 먹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리 아프면 뭐 아픈가 보다 그러고 조금 돌아 눕고요. 그다음에 고혈압은 이제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이제 약은 끊었고요. 고지혈증은 그것도 운동하고 해서 다 정상으로 돌려놨습니다. 근데 가을 겨울 되니까 먹는 거는 많고 움직임은 적고 혈압도 몸무게도 1kg 찌고 올라가겠죠. 낮춰야죠. 네. 지금 배제크님하고 티파니 사치물님 에이미 토울스 갖고 얘기하고 있네요. 에이미 토울스라고 미국의 예일대학 출신, 보스턴 출신 작가입니다. 40 중반까지 열심히 금융계에서 일해서 돈을 벌고요. 평생 하고 싶었던 소설을 쓰고 사는데 이번에 테이블 포 투라고 하는 신간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단편 6개, 중편 하나가 실려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시간도 잘 가고요. 에이미 톨스는 소설의 서술 기법이 독특하더라고요. 그냥 뭐 영화 한 편 보는 글씨로 읽는 영화 한 편 이런 느낌이에요. 재밌습니다. 그전에 나왔던 모스크바의 신사, 그전에 우아한 연인들, 그다음에 3번째 나왔던 게 링컨 하이웨이. 이번에 나온 게 4번째 책이에요. 저는 이제 뭐 순서는 좀 다르지만 모스크바 신사 읽고 우아한 연인들 읽고 그다음에 뭐 링컨 하이웨이, 오늘 이번에 나온 테이블 포 투 이런 건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멋있던 거는 모스크바의 신사가 제일 재밌었고요. 왜 그러냐면 에이미 톨즈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세로줄로는 역사적 사실이 리얼리티가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아한 연인 같은 경우에는 뉴욕 재즈 시대의 뉴욕,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60년까지의 뉴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중서부에 살던 어떤 그 시골 소년이 대도시로 와서 겪으면서 발전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뭐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가로줄로 넣어요. 그때 만났던 다른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들었는데 이 세로로 놓여져 있는 미국의 재즈 시대 때 미국의 뉴욕의 문화사가 너무너무 서술이 잘 돼 있는데 너무 우리랑 거리가 있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죠. 옆에다가 구글링 하면서 읽어야 돼요. 소설을 읽는데. 근데 모스크바의 신사는 저게 그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부터 소련이 CCP가 분해되는 그때까지의 그 세로줄은 그건 우리가 역사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읽기가 수월했죠. 링컨 하이웨이는 그 후속작이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포 투는 그 우아한 연인들에 나왔던 한 주인공이 LA에 가서 있었던, LA로 가거든요. LA로 가서 있었던 그 얘기 있고 뉴욕에서 있었던 다른 6부작 6개 단편도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재밌어요. 아예 그냥 저 순서대로 다 읽어도 돼요. 그러면 충분히 제가 했던 도서관이고요. 제가 추천 도서관이라 모스크바의 신사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했었고요. 그다음에 누구죠? 빌 게이츠가 미국의 대학생들, 졸업생들한테 한 권씩 다 선물했었어요. 자기 돈으로. 되게 재밌죠. 소설은 마음이 늙은지 안 읽고 수필류는 멀어지고 정책의 세계사에 빠져 있어요. 감정에 메말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갑니다. 책 읽다가 보면 저도 그랬어요.
40대, 50대 때는 소설 거의 안 읽었죠. 김은샘 소설 외에는 거의 안 읽었었는데, 예, 정치, 경제, 세계사 재밌죠. 예, 또 60이 넘어가면 눈물도 좀 많아지고 또 소설이 재밌고, 예, 괜찮아요. 나이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3시에 제 개인 라이브 할 거예요. 왜냐면 어제 일본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 분이 갑자기 오시게 돼가지고 시간이 안 돼서. 방송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일 제 개인 유튜브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료는 준비해 보니까 역시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적인 문제가 이런 잘못된 세제 때문에도 생기겠구나. 부동산도 제가 한번 세제를 갖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어떤 세법을 만들 때 뭐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을 못 살게 굴라고 세제를 만들지는 않았겠죠. 다 좋은 뜻으로 그 세금 제도를 만들었겠지만 그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시대에 맞지 않고 시대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않고 관료주의적으로 관료 행정적으로 자기들의 편익에 따라서 그 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다가 보면 많은 폐해가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또 알게 됩니다. 저도 뭐 세금에 대해서는 뭐 또 나름 공부한 게 있으니까 좀 알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제는 뭐 지난주 내내 우리나라의 상속세, 다른 나라의 상속세 이런 거 찾아서 이제 쭉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내일 오후 3시에 할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할 테니까 오후 3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안 보셔도 뭐 또 자료 정리해서 라이브 정리한 걸 해서 동영상으로 따로 올리고 또 정리해서 쇼츠로도 올리고 하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눈 밑 지방이 불룩해 성형외과 가셔야 돼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가서 하안검 성형을 하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이 되니까 게을러지죠. 좀 덜 하게 되고 먹는 거는 입맛은 당기고 체중이 그냥 늘어요. 사타구니 겨드랑이 착색 해결법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붉은기가 생겼을 때 약을 썼어야 되는데 이미 생긴 갈색 착색은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좀 아니에요. 저기 엄지발가락에 피부 결대로 생기는 건 어른 아토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장족저 피부 각화증이라는 병인데요. 그냥 유리아 크림 바르시면 돼요. 초등학교 2학년이 수장족저 농포증이라고요? 거의 없는데. 저 어른들 생기는 병인데. 한번 봅시다. 수장족저 농포증은 아닐 거예요. 수장족저 피부 박리증 이런 걸 거예요. 그러면 약 바르면 금방 좋아요. 근데 수장족저 농포증이면 저게 일종의 농포성 건선의 일종인데 되게 골치 아픈 병이거든요.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시간 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금토 진료하니까요. 네. 사타구니에 저기 곰팡이 감염되는 거요. 최소 3개월 이상 하루에 2번. 그다음 팬티 바꾸셔야 돼요. 좀 이렇게 바람 잘 통하는 팬티나 옷 입어야 돼요. 부산의 피부과요. 제가 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인중 수염 나는 곳에 가지고 배우려서 크린다마이신 개를 바르는데 양호해 줍니다.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여드름이 나는 게 아니고요. 면도가 거칠어서 그럴 거예요. 면도를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번지는 건 아니고요. 낭 주머니를 완벽하게 제거해는, 그러니까 시스트 낭종을 다 액토미 드러내야 돼요. 발목에 생긴 켈로이드 주사 맞고서 하는 거예요. 켈로이드는 유전병이에요. 켈로이드 체질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켈로이드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상처가 생겨서 튀어나온 것은 반복적으로 주사 맞으면 들어가요. 많죠. 코스모스님이 고민하는 것과 같은 자녀들 세대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에 2년 동안 매달리더니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제가 이제 만일에 제 아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직업은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게 아니라 사회가 나한테 필요로 하는 게 내 직업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는 경우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직업은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9살 먹은 사람이 독립하지 않고 집에 있으니 생활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그냥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뭐 어차피 직업 내가 원하는 대기업이나 내가 원하는 직종을 가지지 못해. 일 안 할 거야. 만일에 돈이 없고 생활비가 없고 생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저런 일을 하지 않겠죠. 뭔가는 자기가 돈을 벌 궁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29세의 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하는 코스모스님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저는 부모의 책임이 절반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집에서 부모가 생활비 대주고 밥 먹여주고 모든 본인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을 부모가 계속 해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지지가 안 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돈을 안 벌면 끼니를 굶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뭔가를 찾겠죠.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야 되겠죠.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되겠죠. 우리 애들은 뭐 초등학교 때도 뭐 먹고 살 거냐고 맨날 내가 얘기를 해갖고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 안 했다면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차라리 그래서 정말 내가 살기 어려우면 고민은 적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면 고민할 거 없잖아요. 월급 주고 돈 주는 데라면 어디든지 나쁜 일 아니면 다 해야죠. 나쁜 일 아니면.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업엔 귀천이 없다. 내가 필요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주는 데면 몸이 좀 고달프든 마음이 고달프든 저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제 돈 얘기한다 그러는데 돈 얘기한다는 사람들만큼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야, 너는 돈 얘기하니? 그러면서 밥값은 안 내요.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죠. 돈은 소중한 겁니다. 피같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어야 됩니다. 피같이 소중하다니까 더 말하기 쉽겠다. 피는 내 몸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꾸 밖에서 수혈해 주면요. 만들어야 되는 그 골수, 본멜로가 일 안 해요. 우리 혈액은 끊임없이 새로운 혈액이 만들어지고 오래된 혈액들은 비장, 스프린에 가서 다 대사돼서 분해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재생불량성 빈혈인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저기를 하죠. 수혈을 해주죠. 지금 자제분이 그 피 같은 돈을 수혈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수혈을 안 해주고 본인이 피를 만들도록 그렇게 좀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몸통 쪽에 캘로리 뒤에 주사 맞아야 돼요. 예, 계속 맞아야 됩니다. 예, 몇 주 뒤에 또 맞아야 되고 몇 달 뒤에 또 맞아야 되고 평생 맞아야 됩니다. 한국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반대죠. 남자가 가다실 백신을 맞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다실은 그 HPV 여자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HPV 타입 2인가요? 뭐 타입 2, 타입 7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백신을 놓는 거예요. 왜 맞을 필요가 없느냐? 내가 결혼할 한 여자를 정하고 그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는데 그 여성이 거기에 감염될 이유는 그 여성이 멀티플 섹스 파트너를 갖고 있어야만 감염이 되겠죠. 나는 감염시킬 이유는 전혀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맞아야 될 이유가 없죠. 남자는. 여자도 그걸 맞을 때는 왜 맞아야 되느냐?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 나의 레귤러 섹스 파트너가 될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쌍방이 그러한 사이 정도라면 좀 서로 문제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임신 계획이라 피지 조절제를 먹지 마세요. 예. 크리오신 바르셔야 됩니다. 쓸 수 있는 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산부가 쓸 수 있는 약. 예. 네, 저기 켈로이드예요. 주사 맞아야 돼요. 연고 갖고 안 돼요. 저게 켈로이드예요. 주사 맞아서 가라앉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켈로이드 제거가 안 된다니까요.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도 되는데 이게 커지면서 약간의 통증도 있고 가려움증도 있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주사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헤르페스 때문에 목 안쪽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피부? 여기 목 안쪽이라는 게 있어요. 2, 3주째 부종은 없어요. 헤르페스 일주일입니다. 만일에 이쪽이 생겼다 그러면 구강성교를 통해서는 갈 수는 있죠. 예, 헤르페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2주, 3주째 부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진단은 이 인후 쪽의 안쪽, 구강성교를 통해서 전염된 헤르페스라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 내시경이나 이 후두경을 해서 검사를 해보시면 이비인후과에서는 금방 알아요. 그러면 주사 맞을 필요 없어요. 약 먹으면 돼요. 예. 근데 시간상으로는 잘 안 맞아요. 일주일이면 되게 끝나거든요. 레이저 맞아서 피부 얇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레이저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닌데요. 해서 얇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땀 많이 흘리는 거 치료법 없습니다. 그냥 체질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톱 표면이 계속 파지고 갉아먹는 거죠. 건선일 수도 있고요. 아까 사진 좀 보여줄까요?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 손톱 사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파여요. 여기 손톱이 이렇게 파이는 이유는 손톱 뿌리 부분에 이렇게 염증이 있어서 그래요. 이 염증이 건선 때문에 생기는 염증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피팅이라고 하죠. 구멍이 폭폭 파이기도 하고요. 그냥 그거 없이 손톱 소재라 그러죠. 네일 케어 너무 하다 보면 여기 손톱 뿌리 부분에 염증 생기면 또 이게 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의사가 보면 금방 알아요. 손톱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뿌리. 손톱이 만들어지는 뿌리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진찰을 해봐야 되죠. 멜라토닌 먹는 약인데, 멜라닌 연고 얘기하는 거겠죠? 네. 멜라닌 연고는, 멜라토닌은 저기 수면제 때문에 하는 거고요. 멜라논 연고예요. 멜라닌을 없애는 멜라논 연고인데, 도미나 발라서 따갑다면 멜라논 바르면 더 따가워요. 못 씁니다. 쓸 약 없습니다. 얼굴에 맞는 줄기세포 인체에 안전할까 모르겠습니다. 효능도 모르겠고 부작용도 모르겠습니다. 아크릴프 얼굴에 쓰지 마세요. 아크릴프는 가슴이나 등에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모공을 줄이는 시술은 약 먹고 약 바르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피지가 많아 생기는 거기 때문에 피지 줄이는 약을 먹고 발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답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레이저를 하면 좀 나아지긴 하죠. 모세혈관 확장증 실핏줄 재발하죠. 그래서 약을 잘 발라야죠. 왜 모세혈관이 확장되느냐? 대개는 이제 반복되는 피부염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피부염을 예방하거나 그다음에 주사성 여드름을 치료하는 약 로젝스 연고나 수란트라 연고를 쓰고요. 크리오신도 쓰고요. 피지 억제제도 쓰고요. 그래서 좋아진 다음에도 남아있는 건 레이저로 치료하는 겁니다. 레이저 치료 후에도 약은 계속 써야 돼요. 먹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했죠. 약 먹고 뭐가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이 드시면 무조건 끊는 겁니다. 여드름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아니고요.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뾰족하게 한 개 올라왔는데 접촉성 피부염은 아닐 거고요.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 접촉성 피부염은 없어요. 외려 벌레 물린 거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뭐였든 접촉성 피부염이었든 침낭 속에 들어있는 진드기에 의한 벌레 곤충 교상이든 바르는 약은 동일합니다. 뭘 발라도 나을 거예요. 스테로이드 쓰는 건 똑같거든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많이 먹는 것도 반대지만 밥 안 먹는 것도 반대입니다. 저는 그냥 정해진 양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제일 좋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노화 방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개인의 건강을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는 게 낫겠냐라고 묻는다면, 네.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간에 하루에 3번 정량을 드셔라. 자궁경부암 검사를 왜 자꾸 해야 돼요?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HPV 바이러스 감염증이고요. 감염될 만한 일이 없었다면 굳이 할 이유는 없죠. 네. 우리 다음 품은 파마 자주 하면 모발은 상하죠. 모발은. 네. 네. 아주 임신이 임산부가 쓰는데 사용상 주의가 요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사용해서 문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일단 제일 좋습니다. 네. 일단은 건선이 심하지 않을 때는. 네. 내 몸이 약한 부위는 안 쓰고 보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는데 무슨 개선이 있겠습니까? 늙어가는데 다시 개선된다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약한 부위는 피하는 거예요. 그 부위를 덜 쓰고 아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 부위가 아픈 거를, 저도 아픈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두는 이유가 뭐냐면 아프면 거기를 안 써요. 그죠? 아픈데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아프니까 피한다고요. 피하니까 그 부위에 체중도 덜 실리고 무리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오래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원래로 젊은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안 쓰는 게 답이에요. 왼팔이 많이 아프다? 그럼 왼팔 안 쓰는 거예요. 오른팔을 주로 써야지. 오른팔이 많이 아프다? 그럼 왼손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아픈 데를 좀 보호하고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게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에 이루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무병장수하는 게 꿈이죠. 살살 움직여서 큰 병 없이 생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좋죠. 저 꿈이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반품할 때 제 몸이 이제 우리 신부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렌트해 준 거니까 깨끗하게 쓰고 반품할 때 깨끗하게 돌려드리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되게 우리 신부님 의학 공부하신 분도 아닌데 그 얘기는 제가 참 맞는 얘기다. 내가 잘 관리해서 좀 오래 써서 기스도 나고 좀 이렇게 흠은 좀 나긴 했지만 크게 고장난 데 없이 생이 다하는 날 필렸던 내 육신을 하나님한테 되돌려준다. 렌트한 거 반품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죠. 유리아 바르시면 됩니다. 땀 많이 나는 건 병 아닙니다. 항소 포기 사태 한번 다뤄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언론에 보시면 지겹도록 보실 겁니다. 과연 저게 계속 할 일이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좌우를 떠나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적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할 때.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님과 함께 그 논쟁이 벌어지고 조국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를 보실 때는 좀 시간적 여유를 앞뒤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저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뭘 제기를 하냐 그러면 자기가 파면됐으니까 그 파면 취소 청구 소송을 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인용이 됐을 겁니다. 인용이 돼서 복직이 되자마자 사표를 쓰고 이제 국민의힘당 선거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정계에 들어왔죠. 그때 당시에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취소 청구한 걸 인용한 법원에서 정부 측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검찰 쪽이죠. 그쪽에서 저기를 해요.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를 해요. 항소를 해서 행정법원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합법적이었다고 인용이 돼요. 판결이 뒤집어져죠.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없는 게 복직해서 사표 쓰고 여기 대선 후보가 돼버렸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상황이 똑같아집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하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가 된 상태니까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질 때 당시 검찰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예. 할 수가 없으니 뭐 정말 무성의하게 우리가 항소했던 거에 뭐 그냥 뭐 변론도 대충 해요. 그래서 이제 그 2심 판결을 뒤집어요. 그 일이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이력에 파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예. 항소 포기까지는 안 했지만 재판을 하는데 그냥 뭐 아유 이거 지금 반소를 한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해요. 그 당시 정부 법무부 측에서. 권력 앞에 비굴한 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반대가 됐죠. 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사안의 경중을 따지면 이건 더 크죠. 돈도 많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형이 집행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고,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뭐 이러니 이제 여기서 어떻게든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문제가 이 정부,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윤석열 국힘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안의 일이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현재 우리의 고환율, 부동산 막 하정없이 오르는 거, 그다음에 수출의 흑자, 뭐 불황형 흑자, 우리 무역은 흑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환율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지만 내수는 엉망인 거, 이런 문제에 비하면 그리 중요한지. 어차피 권력이 바뀌면요, 권력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괴롭히고 기소하고 재판에 몰아넣는 거는 늘 해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그 희생자였고요. 본인이 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거를 공격했던 입장이고요. 다시 또 대치기를 당해서 자기가 또 지금 감옥소에 있는 얘기입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놓고 다투는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문제, 그 과정 중에 주가는 올라서 주식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은 좋아지는데 그 주식마저도 어떤 특정 주식은 2배씩 오르고 어떤 주식은 또 떨어져서 빈익비 부인은 또 벌어지고 서울과 지방의 도농 격차, 도시 격차는 더 심해지고 젊은이들의 신구 교흥은 일어나지도 않고 상속세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1년에 2,400명이 있어서 유출되는 자본이 21조씩이나 되고, 이런 문제하고 비교해 보면 이 항소 포기 사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만 갖고 다투는 조선 말기의 모습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지, 항소 포기 사태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손가락질하기 딱 좋은 얘기죠. 그러면 그때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서슬프른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 때는 여러분 그건 기억은 나십니까? 네. 기억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신선들의 바둑을 보고 있는 사이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죠. 네. 구름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별 의미 없는 권력 다툼에 국가 경제는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은 좀 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항소 포기 사태에 언론이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뭐 좌우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둘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둘 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둘 다를 놓고 어느 때는 한쪽을 찍고 어느 쪽을 반대쪽을 찍고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뭐 되지도 않는 3당을 왜 그러냐, 대안이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모르는 겁니다. 답답하죠. 네. 찬바람이 불어서인지 눈 주변이 빨갛게 붓고 쩍쩍 주름이 지며 따갑습니다. 아이달 엉덩이 발전을 발라봤더니 스테로이드예요. 이게 건조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찬바람이 있는 게 아니고 환절기에 내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지루성 피부염, 안검염 이런 게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쉬고요. 적절하게 환절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생 렌즈는 그냥 의미 없고요. 색깔이 변하는 거고요. 예, 자외선 코팅을 하는 거는 따로 해야 됩니다. 예. 렌즈요? 그렇게 렌즈 비싸지 않아요. 예. 뭐 이렇게 브랜드 아니라도 국산 렌즈 되게 좋고요. 예. 안경점에 가서 무거운 게 싫으면 압축하면 돼요. 왜냐하면 도수가 많으면 안경 렌즈가 두꺼워지니까 압축 렌즈 하고 그다음에 UV 코팅하고. 저는 이렇게 색깔 있는 선글라스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안경테를 되게 두껍게 쓰거나 색깔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가리는 사람들 보면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뭐 저는 평생 내가 안경 쓸 때 내 얼굴을 가리는 안경을 써본 적은 없어요. 왠지 싫어요. 뭘 숨기는 사람 같아. 느낌이 그래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는 국산 렌즈도 괜찮습니다. 예. 뭐 짜이스 같은 건 독일 렌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가 있는 건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스도 나고 이게 아무리 잘 관리해도 스크래치가 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뭐 2년에 한 번 정도. 예. 실업급여요. 문제 많죠. 실업급여 문제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법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법으로 하게 되면 이제 표를 잃죠. 그래서 개선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활용을 해서 딱 자기 생활할 만큼만 벌고 자기 발전 없이 여행 가고 또 실업급여 받아 쓰고,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게 소득이 쉽게 생기면 노동의욕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거 뭐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영수증 처리 안 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고 또 몇 달 일했다가 뭐 다시 또 실업급여 받고 아르바이트하고 이중으로 소득을 만들고. 정부에서 간섭 못 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보호가 지나치면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중생 가다실 필수인가요? 뭐 제 자녀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요즘에 첫 성경험이 중학생인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교육은 뭐 집에서 부모가 밥상머리에서 해야 되는 교육인데 그 교육이 안 된다 그러면 예방접종은 해주는 게 좋겠죠. 연고를 발라도 소변을 쓰면 쓰리고 아프다는 게 저게요. 아니요. 산부인과에 가서 수술하셔야 된다니까요. 외연부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율무 갖고 제가 안 됩니다. 광고이고요. 그럼 믿지 마시고 편편사막인지 아닌지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30 넘어서 생겼다면 검버섯일 가능성이 많아요. 백반증이 류마티스와 관절 있는 거와 약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고 류마티스와 백반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다실은 제가 처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맞아야 되겠죠. 3번인가 4번 맞는 것 같은데. 네. 백반증은 동반되는 다른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백반증이 있으면 그런 병들에 대한 스크리닝을 해요. 멜라토닌 갖고 밤잠 자는 건 안 되고요. 치매 엄마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만 자서 낮에 주무시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셔야죠. 그래야 밤에 잠을 주무시죠. 저는 여드름 학회에 가입한 적은 없습니다. 환율에 대한 얘기는 이제 걱정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뭐 일반 국내에 사는 사람들 별 문제가 없지만 외국이랑 거래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환율이 걱정되는 건 뭐 모든 거래를 해칭을 하면 되죠.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그래서 해칭을 하면 되는 거고요. 뭐 투자적인 목적으로 할 것 같다면 유튜브에서 박종훈 박사가 하는 경제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 이해가 되도록 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달러로 어느 정도 바꿔놓는 게 좋다라는 그분의 방송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꽤 여러 번 환율 갖고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걸 봐요. 하는 걸로 봐서는 환율 자산이 있다면 달러 자산의 일정 부분은 옮겨놓는 게 맞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안 맞는다는 건 내가 안 맞는다는 얘기고요. 뭐 여러분이 맞는 걸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가 HPV의 구강암을 걱정해야 될 일은 왜 있을까? 이건 접촉을 통해서 옮는 병인데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게 감염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나는 남성이 어떤 남성인지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감염되지 않게끔 조심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가다실 맞고 그런 걸 조심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에 안전 에어백을 많이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안 나게 운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어백을 많이 다는 것보다. 이거는 접촉을 통해서 없는 병이에요. 내가 방송이라서 깊숙이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안 걸릴 수 있다고요. 나만 조심하면 안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 뭐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뭐 피부가 건조할 정도로 물을 안 먹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목이 마르면 누구나 이렇게 물을 먹게 돼 있습니다. 얼굴 뺨부에 군집성 수포가 아닌 단일 수포. 한 개 나는 헤르페스가 있냐고 없어요. 최소한 헤르페스는 너댓 개는 생깁니다. 아무리 면역이 좋은 사람이 헤르페스에 걸려도. 건선딱지가 양쪽 발등에 있는데 바르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대소형 갖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발등에 생긴 건선에 대소형 갖고는 뭐 안 됩니다. 에스파손 정도, 그러니까 5단계에서 4단계 이상 써야 됩니다. 그냥 빠지게 빠진 거고요. 약 먹어서 3주에는 아무 변화 없어요. 되게 우리가 대머리 치료한다 그러면 효과를 눈으로 느끼는 건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땀나는 운동 2시간 하는데 선크림 지우고 해야?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땀나는 거 선크림하고. 그냥 운동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모친이 일을 많이 하신 거죠. 유리아 크림 쓰세요. 그 외엔 다른 답이 없으니까요. 약 바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흑자 금버섯이거든요. 금버섯을 엔디하거나 피코레이저를 하면 없어는 져요. 네. 없어는 지니까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재발해요. 그러면 그걸 맨날 돈 내고 딱지 만들고 돈 내고 딱지 만들고 하는 일을 할래요? 아니면 그냥 약을 바르실래요? 평균적인 값을 내면 비슷하거든요. 걱정을 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이게 우리가 국민연금이 한 1,400조 이상 그 돈을 걷었을 거예요. 국민들한테. 돈을 거둔 게. 근데 그걸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채권에다만 운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1,400조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소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주는 돈보다 거두는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2045년 되면 거의 다 이제 자본이 고갈될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 15년 동안에 계속 이제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이걸 만약에 국내 주식이나 국내 채권에다 연금을 다 투자를 해놓으면 팔기 시작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국내 주식이나 국내 채권 값이 정말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자산 운용을 할 때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보다 국민연금의 자산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거 국내에다가는 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좀먹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연금 얼마 내세요? 9%인가 냈을 거예요. 소득의 9%를 내요. 그러면 그 소득을 국민연금을 가져가냐면 우리가 국내에다가 우리가 그걸 쓰게 했다. 개인이. 그러면 지출이 9%가 늘 거예요. 근데 이걸 국가가 걷어와서 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 왜? 국내 투자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팔 때 되면 나라가 완전히 그냥 경제가 거들나요. 주식시장 다 무너져요. 할 수 없이 50% 60%는 외국 주식 사야 되고 외국 채권을 사야 돼. 그래서 국가에서 뭔가를 걷어가서 자산을 운영해서 우리한테 되돌려준다는 말에 여러분들은 쉽게 쏙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수가 안 좋은 요인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9%를 내는데 그거를 내가 9%를 얘도 국내에서 쓰는 거하고 국가에다가 맡겼더니 그중에 한 5%는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버려. 우리 경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수가 위축되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그걸 돌리는 게 우리나라 같이 좁은 작은 개방된 국가 경제에서는 그게 더 이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겠죠. 내는 건 적고 받는 건 많으니 너무 행복하다 그러겠는데 그 돈이 어디서 계속 나오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연금은 현 상황에서는 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길게 보면 국내만 사면 국내 주식이 나중에 다 망가지거든요. 자궁경부암은 HPV예요.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제 식단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먹고 살아요. 저는 식단이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음식을 먹지 않는 한 그것이 나를 뭐 노화를 더 빨리 한다, 과식을 한다, 단 거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게 뭐 노화를 촉진하겠지만 일상적으로 먹는 우리가 국이나 밥이나 반찬을 정해진 양을 먹고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그것 때문에 노화가 촉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괜찮습니다. 좀 충분히 헹궈내시면 돼요. 예, 이마에 잔털 납니다. 네. 미녹시딜 먹으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예. 아니요, 뭐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털은 그렇게 나는 거니까. 예, 머리털은. 국민연금이 19%쪽으로 늘린다고요? 뭐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주가를 4,000대를 받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너무 외국으로 다 나가면 힘들잖아요. 자, 주가는 하느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중에서 주식해서 망한 사람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거는 철저히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오를지 내릴지 거기에 대한 정부랑 싸워서 정부를 싸워서 못 이긴다고 오렌 버핏도 한 얘기예요. 그러니 김경록 박사님 와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ETF나 이런 좀 더 안전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더라도 달러 베이스의 투자와 원화 베이스의 투자에 적절하게 잘 나누고,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공부해서 해야 되겠죠. 잔털 많이 나는 게 부작용이죠. 왜냐하면 전신에 잔털이 나거든요. 좀 머리털도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할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이 정해야죠. 강남 아파트값 막는 거요. 제 개인 방송을 보시면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어요. 강남 아파트값을 막으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막아야 돼요. 일단 보유세 올려야 돼요. 갖고 유지하는 데 돈이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죠. 빚을 내서라도. 그다음에 금리를, 아파트값이 금리의 결정에 반영되도록 우리나라 물가지수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다음에 재개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공급이 늘고 수요 사이드가 막히고, 그다음에 금리도 오르면 수요가 또 줄죠. 그 세 가지를 동시다발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파트값 못 잡죠. 셋 다 하려고 그러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금리를 올리면, 금리 올리는 거 반대하는 사람 많죠. 보유세 올리면 강남의 아파트 가지고 있는 6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 반대하겠죠. 보유세 올리는 거. 보유세 올리는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없애거나 낮춰주게 되면 국세청이 반대하겠죠. 다 기득권 세력이에요. 재개발을 마음대로 해줬다 그러면 재개발해서 이득을 얻는 것을 보는 다른 비강남 시민들은 또 싫겠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으니 이제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에 저도 동의는 해요. 네, 왕구이님 맞습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은 스태피디님, 시간을 보니까 11시 반이 됐네요. 몰랐어요. 저는 시계를 안 봐가지고. 방송할 때 여러분 글이나 보지 다른 주의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긴 시간 딱 함께해서 고맙고요. 조아스님, 그 부작용이기도 하고 작용이기도 하고 기전이 그런 거니까요. 본인이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